삼국지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관도전투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관도대전 직전에 원소와 조조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었냐? 이 지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소는 그러니까 병주, 기주, 유주, 청주까지를 영역으로 했고요. 자, 조조는 연주, 예주, 서주까지를 영역으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까지의 어떤 세력이나 뭐 권력, 부, 병사수 뭐 이런 거 따지면 원소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군사수에 봐도 거의 뭐 5대1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이 하북 지방의 영토도 크고 기본적으로 원소란 사람이 4세 3공의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원소는 저기 밑에 하남 지방에서 지금 조조가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특히 낙양 밑에 있는 허창에 헌제, 황제를 모시고 있잖아요. 조조가. 그래서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삼국지에는요, 3대 전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관도전투, 두 번째는 적벽대전이고요. 세 번째는 이릉대전이에요. 또 하나 치면 뭐 오장원 전투 뭐 이렇게 치는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가 3대 전투인 것 같아요.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인데 이 세 전투의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먼저 공격한 자가 졌다. 자, 관도대전은 원소가 먼저 공격하고요. 적벽대전은 조조가 먼저 공격하고 이릉대전은 유비가 먼저 공격을 해요. 근데 공격을 먼저 한 자가 항상 졌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먼저 한 자가 세력이 항상 컸어요. 군사 수가 훨씬 더 많고 병력 훨씬 더 많아서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항상 먼저 공격하고 세력이 큰 자가 지더라. 이게 묘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인문병법이라는 책에 정리를 한 바가 있어요. 비록 작더라도 병사 수가 적다 해서 전쟁이 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전쟁에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병사 수만 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논할 수는 없다. 거기에 지략, 또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지형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작다고 세력이 약하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도대전의 진행상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황하를 가운데 두고 원소와 조조가 대치를 했는데 맨 먼저 만난 데가 백마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도를 보면 황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황하가 이 상태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황하는 지금의 회수 밑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황하는 지금처럼 고정된 이게 물길이 돼 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27번이나 물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백마에서 원소의 부대와 조조의 부대가 맞붙었습니다. 원소의 부대는 한 10만 명 정도 됐고요. 조조의 부대는 한 2만 명 정도, 5대1 정도 병력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조조는 원소와 어떻게 붙어야 되겠어요? 1대1로 그냥 맞붙으면 이제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조는 수비 형태로 갈 거고 원소는 병력이 많으니까 공격 형태로 갔겠죠. 그래서 이 백마에서 맨 먼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조가 지키다가 점차적으로 연진, 그 다음에 관도 이렇게 거의 이제 후퇴하면서 수비 위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한 1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요. 맨 먼저 백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때 관우가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죠. 원소의 장수 알량을 가서 찌르고 목을 베어서 돌아왔다. 이러면서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그리고 연진 전투에 와가지고 연진에서도 또 이 조조군대가 승리를 해요. 그 연진에서 문추와 서황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문추는 관우한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혼전 중에 이제 죽은 장수가 된 거죠. 그리고 조조가 또 연진에서 후퇴하면서 관도까지 와 있는 상태. 요때였던 거죠. 이거를 이 전쟁을 거의 1년 정도 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끄면 끌수록 사실은 병사 수가 많은 부대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왜? 그만큼 10만의 병사를
입히고 먹이고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특히 이제 이 식량을 공급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당시에는 식량 공급이 최적의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농토가 전부 황건적의 어떤 난에 의해서 농토가 그냥 다 황무가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원소 군사의 10만 명을 1년씩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가 이 원소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워낙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이 참모들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속전속결로 적을 무찌를 것인지 많은 이제 군사 참모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풍, 곽도, 저수 같은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요. 빨리 조조가 세력이 크기 전에 무찔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원소 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소의 지금 아킬레스건이 식량이다, 군량 제공이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원소 밑에서 조조한테 와요. 조조한테 와가지고 저기 그 원소의 식량 창고인 오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방어가 어렵다. 그래서 저기를 치면 된다라고 허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가서 이기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소는 자기 밑에 있는 아들 원담, 원희, 원상, 그다음 조카 고간 꽤 능력 있는 친구들이었고 군사 참모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 있었고 무장 중에는 알량, 문추, 순우경, 마연, 장합, 보람, 여상, 여광 이처럼 대단히 역량이 있는 아들들, 군사 참모, 무장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무능한 리더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다 준 정보에 의해서 오소라고 하는 이 원소군의 식량을 모아놓던 거기를 순우경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공격해가지고 저 식량을 다 불태워버리면 이 10만 병사들이 식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조조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조가 이 오소를 공격함으로써 결국은 원소군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거죠. 원소군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크게 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백마에서 몇몇 장수가 죽었고 연진에도 약간 패했고 관도에서도 싸움이 있었지만 10만 병사 중에서 많이 잃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10만 병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군량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원소군이 그냥 지레 무너지게 된 그런 상황이 왔던 거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조조가 원소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군은 그냥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 또 많은 보화들을 다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가서 원소를 결국은 관도전투에 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관도전투에서 조조가 승리한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소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소 진영의 분열. 부하 참모들의 말을 잘 안 들었고 또 속전속결을 못했고 과감성이 부족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근데 조조 입장으로 상당히 유리했던 거예요. 조조는 겨우 2만밖에 안 되는 이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일단 동쪽에 있었던 원술과 여포를 제압했다.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관중지방을 상당히 안정을 시켰다.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도록 잘 이제 안정이 됐던 거고요. 특히 남쪽에 유표라고 하는 아주 세력이 큰 자가 있었는데 이 유표도 특히 이 싸움에 별로 끼어들지 않았어요. 조조가 별로 위협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후방의 어떤 두려움 없이 원소와 과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이 관도전투가 끝난 이후에 결국 하북 지방을 두고 누가 이길 거냐 쟁피를 하게 됩니다. 원소는 이 관도전투에 진 다음 바로 죽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이 업도에 가서 이렇게 지냈었죠.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거기 군사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 군사들을 결국 아들들 원담, 원상, 이 형제들 간에 서로 잘 후계자를 정해가지고 이끌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아들들끼리 또 싸워요. 왜 그러냐면 원담과 원상은 배가 달라요. 배다른 아들들이어가지고 원소는 막내 아들이었던 원상을 더 좋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상이 아마 저 북방의 오한족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 지지 세력의 권력 다툼에 의해 가지고 후계 구도가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지 세력 간에 싸워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치고받은 거예요.
분명히 저 남쪽에 조조가 강력한 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조조는 여기서 어부지리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후백제에 견훤이 죽은 다음에 그 견훤의 아들들끼리 막 그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고려 왕건이 쉽게 후백제를 물리치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조조가 하북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아들들끼리의 어떤 권력 다툼, 후계자 다툼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조조는 유주와 기주 지역의 하북 지방을 다 정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벌인 일이 바로 오한 정벌이었어요. 지금의 그 저는 이제 장성지대라 부르는데, 당시에는 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성지대를 넘어서, 여기를 넘어서면 식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장성 이전까지는 농사지는 땅이고요. 그 장성지대 위에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원지대거든요. 지금이야 뭐 여기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예전엔 다 양을 키우는 그런 초원지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의 땅이었던 거죠. 여기를 정벌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조는 왜 오한까지 가서 공격을 해야만 했을까?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중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패권을 거느린 자는 북방인을 다스리지 않으면, 저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을 어느 정도 평정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제가 이 농민제국과 유목민제국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중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많은 어떤 유방과 항우가 막 싸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방이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북쪽에 가서 유목민과 싸우는 거거든요. 흉노 제국과 싸웠던 게 맨 먼저 일인 것처럼, 이 조조도 똑같은 거죠. 하북 지방을 평정한 다음에 반드시 북쪽에 있는 오한 세력을 가서 평정하고 돌아왔어야만 했다. 이거죠. 조조가 가서 사실은 엄청난 고생을 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곽가라고 하는 조조가 제일 사랑했던 책사를 잃기도 하죠. 이 조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왔는지, 그 오한 정벌을 하고 돌아오면서 갈석산에 올라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동쪽 출정길에 올라서 갈석산. 지금 이 갈석산이 어디냐면, 지금 만리장성 맨 끝에 산해관이라고 있거든. 그 산해관 쪽에 있는 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장성의 맨 끝에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를 이렇게 읊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한 정벌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서기 200년에 있었던 간도대전, 그리고 7년 동안 원담 형제와 싸워요. 그리고 오한 정벌까지 갔다 오니까 207년이 됩니다. 7년 동안 북방 정벌을 조조가 함으로써 조조는 거의 중원 지방을 대부분 차지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거의 그 통일이 가까이 왔죠. 남은 땅은 유표가 세력을 갖고 있는 형주, 그리고 저 강동 지방의 조그만 선체, 그리고 관중의 한수와 마초, 한중의 장수, 익주의 유장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이 조조에 있는 땅만 당시에는 다 사람이 살던 개간된 좋은 땅이고, 형주나 강동지방, 익주는 여전히 미개발 지역이 많은 땅이었어요. 어쨌든 통일에 거의 다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조가 이렇게 초기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병이었어요.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 있던 유비와 여포를 이길 수 있었던 그 군사적 토대가 청주병이었는데요. 그 청주병이 누구였냐면 황건적 군대랑 싸운 적 있죠. 그래서 황건적 30만 명을 포로를 했는데, 이 30만 명 대부분 농민 출신이죠. 그래서 잘 훈련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좀 젊고 튼튼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정예부대로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진궁과 아버지, 진궁이라는 사람도 군현의 관료였는데, 이 사람도 조조한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금을 가지고 초기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황건군 30만 명 가지고 정예부대를 양성하면 병사만 있다고 부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뭐 말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먹여 살려야 되죠. 군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군량미 확보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다 그냥 논밭이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전쟁 수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조조가 그때 첫 뭘 했냐면 둔전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자, 땅은 이렇게 많이 버려졌다.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저 땅에 사람을 적절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잘 가꾸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량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둔전제를 첫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 국가가 제공하는 농사용 소와 농기구를 제공을 받으면 소작류가 60%고 스스로 농우와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소작류가 50%다.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다 사실은 지금도 소작류 50%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도면 높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을 했던 거죠. 맨 먼저 이 헌제가 있었던 허창 부근에서 이 둔전제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대가 이제 주둔하는 그런 곳에 이런 둔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조는 군량미 확보에 걱정을 덜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조조의 성공 토대는 뭐였냐면 인재 등용이죠. 정치적 토대를 만들었다. 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대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헌제를 모셔온 거죠. 헌제를 허창이라는 곳에 모셔오니까 조조를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저 황제를 보고 찾아온 관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저기 있으니까 결국 조정이 저곳에 만들어졌으니까 조조란 자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황제 밑에 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을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죠. 예를 들면 순욱 같은 사람은 조조가 아직 그 세력을 크게 갖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조한테 와서 함께 하자 이렇게 했었던 것. 또 허유라는 사람도 있었죠. 원소 밑에 쓰는 허유 같은 사람은 원소의 가장 약점을 알려줌으로써 조조가 관도대전을 승리하게 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재 등용을 잘했다. 이것이 초기 성경 세 가지 토대다 할 수 있습니다.